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1세가 된 할아버지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분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평범했던 건강검진 날 아침에 지난달 10월 24일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지켜온 습관이죠. 할아버지, 내일 아침은 아무것도 드시지 말고 병원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전날 전화로 당부했던 말을 기억하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동네 병원까지는 걸어서 20분.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올해 단풍이 유독 예쁘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요. 그때만 해도 그게 제가 여유롭게 바라본 마지막 단풍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째 같은 의사, 다른 표정의 의미는 내 건강을 봐주시는 김 원장님과는 벌써 20년째입니다. 항상 농담을 던지며 김 어르신, 또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초음파를 보시더니 표정이 굳어지시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부위를 몇 번이고 다시 보셨어요. 아버님, 혹시 요즘 소변 보실 때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글쎄요. 가끔 시원하지 않을 때는 있었는데 밤에 자주 깨서 화장실에 가신다거나 그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 원장님의 목소리가 유독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듣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떠난 후 3년 동안 혼자 지내왔지만 이번엔 정말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운명의 날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과 관련된 날에 제 운명을 들었네요. 김 어르신 앉으세요. 김 원장님의 책상 맞은편에 앉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말과 함께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립선암입니다. 사기로 보입니다. 암이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81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큰 병 없이 지내왔는데 3기면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수술을 하시면 좋은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의 말들이 더 무서웠어요. 병원을 나서며 진료실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간병인 아주머니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는데 습관적으로 그렇게 답했어요. 병원 1층 로비에서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네, 아버지.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이 없으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노란 단풍잎의 가로수, 풍경,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하는 집까지 그날은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중간중간 벤치에 앉아 쉬었어요. 똑같은 길인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단풍잎 하나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이, 심지어 길가의 개 한 마리까지도. 81년을 살았구나.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에 집 앞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대학병원으로의 전원. 김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위해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하셨습니다. 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그 큰 병원에 가니 왜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젊은 전공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까지 여러 의사들이 제 몸을 들여다봤습니다. CT, MRI, 각종 검사들. 할아버지, 이거 조금 답답하실 수 있어요. MRI 촬영할 때 간호사가 친절하게 말해줬지만 그 좁은 통 안에 들어가 있는 30분이 정말 길었어요. 딱딱딱딱. 기계음이 계속 울리는데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계속 들었어요. 담당 교수의 상세한 설명이 이어진다. 할아버지,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은 교수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사기 상태입니다. 전립선 밖으로 암세포가 좀 퍼진 상태고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어요. 글리슨 스코어가 7점, PSA 수치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심각하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수술에 대한 구체적 설명. 수술을 하신다면 로봇 수술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로봇 수술이요? 네, 정확하고 상처도 적어요. 하지만 또 그 하지만이 나왔어요. 나이를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가 있습니다. 마취에 대한 부담, 회복 기간도 젊은 분들보다 오래 걸리고요. 무엇보다 수술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술하지 않을 경우, 수술하지 않으신다면 호르몬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살아? 개인차가 있지만 길게 봤을 때 4년 정도로 봅니다. 81세에 4년이면 85세, 나쁘지 않은 숫자 아닌가요? 선택의 시간이 오고 있다. 결정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하실 텐데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급하지는 않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병원 로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들은 모르겠지. 내가 지금 얼마나 막막한지. 가족회의는 내 판단에 도움이 될까? 병원에서 돌아온 저녁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 모이자. 중요한 얘기가 있다. 아이들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음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버지,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둘째 영수는 아내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과일을 깎아주며 걱정스럽게 쳐다봤어요. 막내딸 순이는 눈이 벌써 빨갛더라고요. 아빠 설마. 진단 결과를 알렸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다. 그 말로 시작했습니다. 전립선암이래. 사기야?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큰며느리가 어머나 하며 입을 막았고 순이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수술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큰아들 민수의 간절한 설득. 아버지, 무조건 수술 받으셔야 해요. 민수는 이미 인터넷으로 전립선암에 대해 찾아본 모양이었어요. 요즘 의학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요. 로봇 수술로 하면 흉터도 작고 회복도 빨라요.
아버지께선 저희 할아버지보다 건강하세요. 95세까지 사신 할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비용 걱정도 마세요. 형제들끼리 다 해결할게요. 큰손자 성민이의 편지. 그때 민수가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성민이가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했어요. 10살 손자가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아프시다고 들었어요. 빨리 나으세요. 할아버지랑 아직 못한 게 많아요. 낚시도 가야 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아프면 성민이가 너무 슬퍼요. 꼭 수술받고 완쾌하세요. 성민이가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미어졌어요. 둘째 아들 영수는 현실적 걱정을 하였습니다. 형 말도 맞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죠. 영수는 좀 더 신중했어요. 아버지 나이가 81세세요. 수술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까요? 영수 며느리가 거들어 말했어요. 아버님, 수술 받고 회복하시는 동안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하지만 만약 수술 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영수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 걱정을 알고 있었죠. 둘째 며느리의 경험담. 제 어머니도 70대에 큰 수술을 받으셨는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수술은 잘 됐지만 회복하시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6개월 동안 침대에만 누워 계셨고 정말 많이 고생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더욱 고민이 깊어졌어요. 막내딸 순이의 눈물. 순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아빠가 결정하세요. 무엇을 선택하시든 저희가 함께 할게요. 50대 된 딸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신 것도 서러운데 아빠까지. 순이 남편이 달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버님, 순이가 워낙 아버님을 많이 따라서. 사위의 담담한 조언. 순이 남편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81세면 충분히 사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죠. 가장 객관적인 시각이었어요. 며느리들의 속마음은?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이 계셔야 이 집안이 든든해요. 둘째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필요해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며느리들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여기까지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민수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넌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 돈 걱정부터 하고 그래? 형, 내가 언제 돈 걱정했어? 영수가 발끈했어요. 난 아버지 안전을 걱정하는 거라고. 81세에 큰 수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며느리들 간의 미묘한 기싸움. 그때 큰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은 다른 81세 분들과 달라요.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둘째 며느리가 씁쓸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형님, 겉으로 건강해 보이는 것과 수술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현실을 직시해야죠. 현실을 직시하라고? 큰며느리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럼 동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길 바란다는 뜻인가? 어떻게 그런 말을? 둘째 며느리가 울먹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간의 갈등.
영수가 자기 아내를 감쌌어요. 형수님, 우리 와이프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아버지가 고생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뿐이죠. 그러자 큰아들이 폭발했어요. 그래, 우리 집만 수술비 부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형이니까 당연히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형, 그게 무슨 말이야? 영수도 화가 났어요.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비용은 우리끼리 똑같이 나누면 되잖아. 딸의 절규와 사위의 중재. 순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오빠들 그만해요. 아버지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실 텐데. 순이 남편이 나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우리가 왜 싸우고 있어요?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며느리들의 속마음 폭로.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저는 정말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그래요. 30년 가까이 모셔왔는데 이제 포기할 순 없어요. 둘째 며느리도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아버님 걱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어머니가 수술 후에 겪으신 고통을 생각하면 차라리 편안히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경제적 부담에 대한 노골적인 대화도 오고 갔다. 민수가 솔직히 털어놨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술비며 간병비며 우리 집도 애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힘든데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영수가 맞받아쳤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였다고. 순이가 끼어들었어요. 돈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제가 다 부담할게요. 적금 다 깨고 집도 담보로 잡을게요. 자녀들 간의 과거 감정들이 터져나오다. 그때 영수가 오래된 감정을 토해냈어요. 형은 맨날 장남이라고 권리만 주장하더니 정작 책임질 때는 이래. 아버지 모시는 것도 우리가 더 많이 했으면서. 뭐라고? 민수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책임 안 졌어? 아버지 병원비도 내가 더 많이 냈고 네가 아버지를 더 모셨다고? 웃기지 마. 순이가 중간에서 말렸어요. 오빠들 정말 그만해요.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과거의 상처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큰 며느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신 적 있을 때 누가 밤새 병원에서 간병했는데요? 동서는 아이 봐야 한다고 안 왔으면서. 둘째 며느리도 화가 났어요. 그때 우리 둘째가 아파서 그랬던 거 형님이 모르나요? 맨날 그 얘기만. 손자들에 대한 걱정까지. 민수가 덧붙였어요. 성민이가 할아버지 없으면 얼마나 슬퍼할지. 영순애는 애들이 다 컸지만 우리는 아직. 형은 맨날 성민이 얘기만 해. 영수가 짜증냈어요. 우리 딸들도 할아버지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야. 며느리들의 현실적 걱정도 이어진다.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술하시면 누가 간병을 할 건가요? 저는 직장 다니고 있고 성민이도 봐야 하는데. 둘째 며느리가 답했어요. 간병인을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또 돈 얘기네. 큰 며느리가 중얼거렸어요. 격해지는 감정들. 영수가 책상을 탁 쳤어요. 형,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런다고? 아버지 목숨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민수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럼 넌 뭔데? 수술 반대하는 이유가 뭔데? 정말로 아버지 걱정이면 무조건 수술해야지. 딸의 절망적인 호소로 이어진다. 순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오빠들 정말 그만해요.
아버지가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생각해봐요. 우리끼리 싸우는 꼴을 보고 어떤 기분이실까요? 그제야 모두가 정적에 잠겼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마음이 이어진다. 얘들아,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들이 이러는 걸 보니까 정말 모든 게 무의미하구나.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끼리 더 싸우겠지? 그러자 아이들이 뒤늦은 후회를 했다. 민수가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영수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제가 말이 과했어요. 며느리들도 눈물을 훔치며 사과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그날 밤의 쓰라린 깨달음은 결국 그날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아이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각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아프니까 저렇게 갈등이 생기는구나. 내가 없어지면 이 집안이 평화로워질까? 그날 밤이 제일 길었어요. 81년을 살면서 가장 외롭고 절망적인 밤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밤, 81년을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등을 돌리며 돌아간 후 혼자 마루에 앉았습니다. 보름달이 유독 밝던 밤이었어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43년생, 일제강점기 마지막 해에 태어났죠. 해방을 3살에 맞았고 한국전쟁은 7살 때 겪었어요. 아버지, 빨갱이들이 온다. 마을 사람들이 소리치며 도망가던 기억. 어머니 등에 업혀 피란길에 올랐던 기억.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갔었죠. 그때만 해도 80살까지 살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내일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때는 오늘 하루 사는 게 기적이었는데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습니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방직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때 꿈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고 싶다. 25에 드디어 작은 구멍 가게를 차렸어요. 전 재산 3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였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어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켰어요. 그러던 중 26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중매쟁이 할머니 소개로요. 이 총각 성실해 보이네. 그게 아내가 저를 택한 이유였대요.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장롱 하나, 밥상 하나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주던 모습. 여보, 점심 꼭 챙겨 드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첫째 민수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아들이다. 병원 복도에서 소리쳤던 기억.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은 팍팍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모든 게 부담이었죠. 둘째 영수가 태어나고 셋째 순이까지 새 아이를 키우며 정말 죽도록 일했어요. 아빠, 우유 과자 사달라 하는 애들에게 다음에 하며 돌려보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와 책임에 늘 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책가방을 사줄 돈이 없어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결국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돈을 빌려왔죠.
여보, 미안해. 내가 친정해. 아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언젠가는 돈 걱정 없이 살 거야. 그게 제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한 40대. 40대 중반쯤부터 가게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기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제 좀 살만해졌구나 생각하며 아이들 용돈도 넉넉하게 줄 수 있었어요.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의 자부심은 대단했었다. 우리 집에서 첫 대학생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던 기억. 하지만 50대에 큰 위기가 왔어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서면서 작은 가게들이 어려워졌거든요. 이제 끝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매출이 5만 원밖에 안 나온 적도 있었죠.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포기하지 말자.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제 우리 시간이야. 아내의 위로에 다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가게를 정리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민순의 성민이, 영순의 두 딸들, 순이네 아들딸. 할아버지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면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아내와의 마지막 시간들. 70대 중반부터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었죠. 영감, 내가 누구지? 하며 저를 못 알아볼 때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을 오가며 간병하던 3년.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가 아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때였어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며 영감, 고마웠어. 아내의 마지막 말. 장례식을 치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머지않았구나. 혼자 남겨진 집이 얼마나 크고 텅 비어 보이던지. 지난 3년간의 홀로서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밥 해먹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모든 게 서툴렀죠. 하지만 차츰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켜놓고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도 두고 혼자서도 살만하네. 건강에 대한 막연한 자신감은 80세가 넘어서도 큰 병 없이 지냈어요. 우리 집 유전인가 봐. 아버지도 95세까지 사셨는데 정기검진에서도 늘 건강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는데 아내를 먼저 보낸 후 3년 동안 건강검진을 안 받은 게 그래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의 평범한 일상.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원 산책하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치고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81년 인생의 결산. 이렇게 81년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고 새 자식 시집 장가 보내고 손자들 웃는 얼굴도 봤고 충분히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괜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새벽 4시가 다 되어갑니다.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인지 잠이 안 와요. 81년이라는 세월. 정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런데 아까 아이들이 싸우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병이 들어서 저런 갈등이 생기는구나.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겠다. 사흘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수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내린 이유들. 80년이면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이겨냈습니다. 세 자식 모두 제 역할을 다해 키웠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웃는 얼굴도 충분히 봤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3년 전 먼저 떠났지만 남은 시간을 온전히 내 것으로 하고 싶다. 수술하고 회복하는 시간에 병원 침대에만 누워있을 바에야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더 하련다. 안 먹어본 음식이 있으면 찾아가서 맛도 보고,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보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수술비며 간병비며 아이들에게 부담 주기 싫습니다. 각자 살아가기도 바쁜데 늙은 아버지 때문에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픈 마음,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해서 울먹이며 말하더군요. 아버지, 정말 안 되시는 건가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딸아이는 매일 안부 전화를 합니다. 아빠, 특별히 아픈 데 없으세요? 뭐 드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둘째 며느리는 몰래 눈물을 훔치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두고 가는 마음이 편할 리 없지요. 하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선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한 끼 먹는 것도, 모든 게 예전보다 소중해졌어요. 오늘 아침엔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도 언젠가는 질 텐데 지금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으니 그걸로 족하지 않나? 길에서 만나는 단풍잎, 은행잎도 전에는 그냥 가을이구나 생각했는데 이제는 한참을 바라보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도 제 소식을 들었나 봅니다. 경로당에 가니 할머니들이 김영감, 힘내시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응원한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은 어르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런 따뜻함이 있기에 마지막까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보다 젊은 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하다가 결국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행도, 취미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도 미루지 마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놓친 시간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한 번의 식사, 한 번의 전화가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아플 때 후회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정말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혹시 너무 성급했나요? 아이들 마음을 너무 안 헤아린 건 아닐까요? 정말 81세면 충분히 산 건가요? 수술의 고통을 견디고라도 손자들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선택한다면 그 이유는요? 가족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수술하지 않기로 한다면 그 이유는 충분히 살았다고 생각해서? 남은 시간의 삶의 질을 위해서? 가족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가족들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1세라는 나이, 정말 충분히 산 나이일까요? 마지막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까요? 오늘 밤도 이렇게 깊어갑니다.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에도 눈을 뜨면 또 남은 하루를 소중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답변을
마음 깊이 새겨들으며 제 남은 시간을 더욱더 의미 있게 채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기다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인 얘기가 펼쳐집니다. 시니어들의 말 못한 사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업로드됩니다.